밤이었다. 기원전 30년 8월의 무더운 알렉산드리아. 궁전의 한방에서 39살의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중해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한때 지중해를 호령했던 여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왕국은 무너졌다. 연인은 죽었다. 적들이 궁전을 포위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한 시종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무화과가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종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물러났다. 여왕은 천천히 바구니에 다가갔다. 무화과 아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궁전 밖에서 로마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살려서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 개선식의 전리품으로 만들기 위해,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을 로마 시민들 앞에 끌고 가 조롱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다. 노예로 살기보다 여왕으로 죽기를, 굴욕 속에 끌려가기보다 존엄 속에 사라지기를.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순간에 이르렀을까요? 왜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한 여인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미모로 세상을 지배한 요부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는 39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나던 기원전 69년으로. 그의 겨울, 알렉산드리아 왕궁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이었다.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번째 클레오파트라였다. 하지만 이 아이는 특별했다. 태어날 때부터 위기 속에 있었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무너지고 있었다. 300년 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다. 그때부터 그리스계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썩어갔다. 왕실은 근친혼을 반복했다. 오빠와 여동생이 결혼했다. 삼촌과 조카가 부부가 됐다. 피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왕족들은 약해졌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왕들이 나타났다.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로마였다. 지중해의 새로운 제왕 로마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미 그리스를 삼켰다. 소아시아를 장악했다. 시리아를 복속시켰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노리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알았다. 자신의 왕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이집트의 군대는 약했다. 왕실의 금고는 비어 있었다. 백성들은 그리스계 지배층을 증오했다. 한마디로 나라는 망조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로마의 비붙기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기를, 로마의 보호 아래 왕좌를 유지하기를. 하지만 이것이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것을 보며 자랐다. 궁전의 음모를, 왕실의 배신을, 로마의 힘을. 그리고 그녀는 배웠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것을, 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잔인해야 한다는 것을. 기원전 58년, 클레오파트라가 11살이 되던 해였다. 그날 밤 궁전에 소동이 일어났다. 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급히 짐을 싸고 있었다. 그의 딸들 중 하나인 베레니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대를 장악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려 했다. 빨리, 빨리! 왕은 다급했다. 그는 어린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잡았다. 함께 도망쳐야 했다. 궁전의 비밀 통로를 통해 그들은 항구로 갔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 알렉산드리아가 멀어졌다. 어린 클레오파트라는 뒤를 돌아봤다. 불타는 도시, 함성을 지르는 군중, 자신의 왕국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배는 로마를 향했다. 당시 로마는 내전 중이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크라수스가 삼두 정치로 권력을 나누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그들에게 뇌물을 뿌렸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집트 국고를 탕진할 정도였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 3년을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로마의 힘을 목격했다. 거대한 군대를, 효율적인 조직을, 무자비한 정치를. 그녀는 이해했다. 이집트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원전 55년,
로마 장군 가비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복위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대가를 받고. 이 원정에 젊은 기병대장교 한 명이 참여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훗날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을 바꿀 남자였다. 전투는 빠르게 끝났다. 베레니케의 군대는 로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왕좌를 되찾았다. 그리고 첫 번째 일로 딸 베레니케를 처형했다. 14살의 클레오파트라는 그 처형을 지켜봐야 했다. 피가 흘렀다. 언니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클레오파트라는 눈을 감지 않았다. 똑바로 봤다.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이것이 패배의 대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맹세했다. 자신은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클레오파트라는 달라졌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이집트어를 배웠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왕족이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랍어를 배웠다. 시리아어를 배웠다. 히브리어를 배웠다. 에티오피아어까지 배웠다. 언어만이 아니었다. 수학을 공부했다. 천문학을 연구했다. 철학을 탐구했다. 웅변수를 익혔다. 정치학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아름다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관찰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로마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녀는 왕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 창고였다. 기원전 51년 3월,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었다. 그의 유언에 따라 18살의 클레오파트라와 10살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 이집트의 전통에 따라 두 사람은 결혼했다. 오빠와 여동생의 결혼이 아니라 누나와 남동생의 결혼이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단독 통치를 시작했다. 공식 문서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이름을 빼버렸다. 자신만 파라오라고 선언했다. 심지어 화폐에도 자신의 얼굴만 새겼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이 반발했다. 그들 중 우두머리는 환관 포테이노스였다. 교활하고 야심찬 남자였다. 그는 어린언을 조종하며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 여왕은 너무 오만합니다. 포테이노스는 속삭였다. 폐하,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녀는 단지 여자일 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어렸지만 권력욕은 있었다. 그는 누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군대를 장악하려 했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다. 클레오파트라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기원전 48년 가을, 상황이 폭발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대가 궁전을 포위했다. 클레오파트라는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시리아 국경으로 갔다. 그곳에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용병들을 고용했다. 동맹을 찾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돈도, 병사도, 시간도. 바로 그때였다. 역사를 바꿀 소식이 들려왔다. 로마의 내전에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격파했다는, 그리고 패배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쳐왔다는. 클레오파트라는 알았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기원전 48년 9월 28일, 폼페이우스의 배가 펠루시움 항구에 도착했다. 그는 지쳐 있었다.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카이사르에게 완패했다. 군대는 흩어졌다. 동맹들은 배신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집트뿐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과거에 폼페이우스에게 신세를 졌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환영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궁정에서 회의가 열렸다. 포테이노스와 다른 고문들이 모였다.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다. 절대 안 됩니다. 포테이노스가 말했다. 그를 받아들이면 카이사르가 우리를 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거부하면 폼페이우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를 죽이는 겁니다. 장군 아킬라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는 배에 올랐다. 폼페이우스를 맞이하러, 아니, 죽이러. 폼페이우스는 안심했다. 왕의 사절이 자신을 맞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작은 배에 올라탔다.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의 아내가 배 위에서 지켜봤다. 배가 해변에 닿았다. 폼페이우스가 내리려 할 때였다. 아킬라스가 칼을 뽑았다. 다른 병사들도 함께. 폼페이우스는 당황했다. 도망칠 틈도 없었다. 칼이 그의 등을 찔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이집트의 모래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아내는 배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사들은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잘랐다. 그리고 방부 처리했다.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그는 폼페이우스를 추격하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사절이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바쳤다. 카이사르는 그 머리를 보고 울었다. 진짜 울음이었는지 정치적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분노했다. 폼페이우스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옛 동료였고 사위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시민이었다. 비겁한 짓이다. 카이사르가 말했다. 로마인을 죽일 권리는 오직 로마에만 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입성했다. 그리고 왕궁을 점령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명령을 내렸다. 화해하고 함께 통치하라고.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거부했다. 그는 군대를 모았다. 알렉산드리아로 진군했다. 카이사르를 포위했다. 상황은 위험했다. 카이사르는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는 수만 명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시민들도 로마인을 증오했다. 카이사르는 궁전에 갇혔다. 바로 그때였다. 클레오파트라가 움직였다. 그날 밤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작은 배 한 척이 도착했다. 배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한 명은 시칠리아 상인 아폴로도로스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무도 몰랐다. 아폴로도로스는 큰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침대보 자루였다. 아니,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카펫이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말했다. 카이사르 장군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경비병들은 의심했다. 하지만 아폴로도로스는 유명한 상인이었다. 그리고 자루 속에서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통과시켰다. 아폴로도로스는 궁전을 지나 카이사르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카이사르가 직접 문을 열었다. 52살의 로마 독재관이 침대보 자루를 본 순간이었다. 선물이라고 합니다, 장군님. 아폴로도로스가 말했다. 카이사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루를 봤다. 아폴로도로스가 자루를 풀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루가 펼쳐졌다. 그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21살의 클레오파트라였다. 그녀는 우아하게 일어섰다. 땀에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황제님, 그녀가 말했다. 완벽한 라틴어였다. 저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이사르는 놀랐다.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한 남자였다. 전쟁터에서 수천 번 죽을 뻔했다. 원로원에서 수백 번 배신당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여왕이 자루 속에 숨어서 적진을 돌파해 자신을 찾아왔다. 그것도 혼자서 목숨을 걸고. 이것은 용기였다. 아니,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천재적인 작전이었다. 카이사르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는 매혹되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아닐 수도 있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절세미인은 아니었다. 코가 컸다. 턱이 뾰족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목소리가 감미로웠다. 말투가 지적이었다. 눈빛이 강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담했다. 카이사르는 대담한 사람을 좋아했다. 그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정치를 논했다.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리스 문학을 인용했다. 카이사르는 발견했다. 이 젊은 여왕이 자신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그날 밤 다른 일도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카이사르는 선언했다. 클레오파트라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으로 이집트를 통치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한다는 뜻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분노했다. 그의 측근들도 마찬가지였다. 포테이노스가 왕에게 속삭였다. 카이사르는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 것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동의했다. 그는 군대를 움직였다. 왕궁을 포위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투는 치열했다. 카이사르는 천재 전략가였지만 병력이 부족했다. 여러 번 위기에 처했다. 한 번은 항구에서 배가 불타는 바람에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다. 수영으로 탈출했다. 한 손에는 중요한 문서들을 들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일부가 불탔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전투는 몇 달간 계속되었다. 그 사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정치적 동맹이자 육체적 관계였다. 클레오파트라는 임신했다. 기원전 47년 초 상황이 바뀌었다. 로마에서 원군이 도착했다. 소아시아의 동맹군도 합류했다. 카이사르의 병력이 늘어났다. 1월 어느 날 결전이 벌어졌다. 나일강 델타 지역에서였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와 카이사르의 군대가 충돌했다. 전투는 어느 종일 계속되었다. 저녁이 되자 승부가 갈렸다. 카이사르가 이겼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는 무너졌다. 병사들이 도망쳤다. 강으로, 사막으로, 어디든지. 프톨레마이오스 13세도 도망쳤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 했다. 하지만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탔다. 배가 기울었다. 뒤집혔다. 13살의 왕은 강물에 빠졌다. 갑옷이 그를 끌어당겼다. 물이 그의 폐로 들어갔다. 그는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모두 자기 목숨을 챙기기 바빴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카이사르는 그 시신을 알렉산드리아로 가져가 장례를 치러주었다. 적이었지만 왕이었으니까.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여왕이 되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다. 이집트의 전통상 공동 통치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또 다른 남동생과 결혼했다. 10살의 프톨레마이오스 14세였다. 물론 이것은 형식일 뿐이었다. 진짜 권력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카이사르가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 여행을 떠났다. 황금으로 치장한 대형 바지선을 타고 수백 척의 배가 따라왔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과시였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연인이라는 것을, 로마가 이집트를 지지한다는 것을,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며 백성들이 구경했다. 여왕과 로마 장군을. 어떤 이들은 환호했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었다. 하지만 모두 기억했다. 여행은 2달간 계속되었다. 그 사이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목격했다. 끝없는 곡창지대를, 거대한 사원들을, 고대의 피라미드를. 그는 생각했다. 이 나라를 로마가 직접 지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클레오파트라 때문일까? 사랑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면 원로원이 반발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차라리 클레오파트라를 꼭두각시 여왕으로 세우는 편이 나았다. 형식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이것이 카이사르의 계산이었다. 기원전 47년 여름,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떠났다. 소아시아에서 폼페이우스의 잔당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그들을 진압하러 가야 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슬펐다. 하지만 알았다.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카이사르는 로마의 독재관이었다. 개인적 감정보다 로마가 우선이었다. 그해 5월,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이름을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라고 지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카이사리온이라고 불렀다.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선언했다. 이 아이가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공동 통치자라고. 프톨레마이오스 15세라고. 하지만 카이사르는 공식적으로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로마 법상 외국 여인과의 결혼은 무효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로마의 정식 부인이 있었다. 칼푸르니아. 그래도 클레오파트라는 희망했다. 언젠가 카이사르가 카이사리온을 후계자로 인정하기를, 로마와 이집트가 하나가 되기를, 그녀의 아들이 두 제국의 황제가 되기를. 하지만 역사는 그녀의 꿈을 비웃듯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를 방문했다. 명목상의 남편 프톨레마이오스 14세도 함께였다. 국빈 방문이었다. 카이사르는 그들을 티베르강 건너편에 자신의 별장에 머물게 했다. 로마 시내가 아니라 교회였다.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가까이 두면 원로원이 불편해할 것이었다. 그래도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녀를 방문했다. 키케로도 왔다. 위대한 웅변가이자 원로원의 거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중에 키케로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 여왕의 오만함을 나는 참을 수 없다. 그녀는 내가 요청한 책조차 주지 않았다. 도서관 사서에게 명령했다면서 말이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여자다. 하지만 다른 로마인들은 매혹되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에,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에, 이국적인 매력에 카이사르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비너스 신전에 클레오파트라의 황금 조각상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살아있는 외국인을, 그것도 여자를 신전에 모신다는 것은. 로마의 보스파들은 분노했다. 카이사르가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종신 독재관이 되어 있었다.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여왕을 신처럼 떠받든다.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 이집트 여자가 왕비가 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퍼졌다. 카이사르가 로마를 버리고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옮길 것이라는, 카이사리온을 후계자로 만들 것이라는, 로마가 이집트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물론 이것들은 과장이었다. 카이사르는 로마인이었다. 그가 로마를 버릴 리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었다. 두려움이 소문을 만들었다. 기원전 44년 2월, 카이사르는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방의 거대한 제국 파르티아를 정복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래 최대의 정복이 될 터였다. 출발 예정일은 3월 18일이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날을 보지 못했다. 3월 15일, 원로원 회의가 있었다. 카이사르는 그곳에 갔다. 경호원 없이. 그는 자신감이 넘쳤다. 아니, 너무 자신만만했다. 여러 번 경고를 받았다. 암살 음모가 있다고. 하지만 그는 무시했다. 겁쟁이처럼 살기보다 용감하게 죽는 것이 낫다. 그가 말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창원을 한다는 핑계였다. 그때 카시카가 칼을 뽑았다. 카이사르의 목을 찔렀다. 이게 무슨 짓이냐 카시카! 카이사르가 소리쳤다. 그는 저항했다. 스틸루스라는 필기도구로 카시카의 팔을 찔렀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이 달려들었다. 브루투스도 있었다.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가 그도 칼을 들었다. 너마저 브루투스? 카이사르가 그리스어로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후대의 창작일 수도 있다. 카이사르는 쓰러졌다. 23곳에 칼에 찔렸다. 피가 대리석 바닥에 흘렀다. 로마를 정복한 남자가, 갈리아와 브리타니아를 굴복시킨 장군이, 세계를 손에 쥐었던 독재관이 원로원 계단에서 죽어갔다. 소식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별장이 있었다. 그날 사자가 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카이사르 장군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얼어붙었다. 몇 초간, 아니 몇 분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알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로마에서 자신의 입지가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이 다음은 자신을 노릴 수도 있었다. 아니면 카이사리온을. 그녀는 결정했다. 즉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장례식이 있었다. 로마 포럼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클레오파트라도 참석했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위험했으니까. 장례식에서 안토니우스가 추도사를 읽었다.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하였던 그는 카이사르의 피 묻은 토가를 군중에게 보여주었다. 칼에 찔린 구멍들을 하나하나 가리켰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브루투스가 한 짓입니다. 카시우스가 한 짓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군중이 울부짖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브루투스와 암살자들의 집을 불태웠다. 암살자들은 도망쳤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혼란을 이용해 로마를 빠져나갔다. 카이사리온과 프톨레마이오스 14세를 데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넜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조치를 취했다.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15살의 나이에.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두가 의심했다. 클레오파트라가 독살했다고. 아마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어린 남동생이 살아있으면 반대파들이 그를 이용할 수 있었다. 쿠데타의 명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제거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로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홀로 이집트를 지배했다. 아들이 있긴 했지만 겨우 3살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궁전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카이사르는 죽었다. 로마는 혼란에 빠졌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결정했다.
기다리겠다고. 누가 이기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리고 승자의 편에 서겠다고. 이것이 생존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곧 또 다른 로마 남자가 그녀의 삶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더 깊이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원전 44년에서 4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로마는 갈라졌다. 한쪽에는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이 있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합하였다. 다른 한쪽에는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있었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18살의 청년이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에서 지명된 후계자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무 어렸으니까. 경험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다. 안토니우스는 발랐다. 42살의 노련한 장군이었다.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다. 군대가 그를 따랐다. 백성들도 그를 존경했다. 모두가 생각했다.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하지만 젊은 옥타비아누스는 교활했다. 그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그리고 천천히 세력을 키웠다. 카이사르의 이름을 이용해서 카이사르의 재산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매수했다. 결국 기원전 43년 세 사람은 타협했다. 제2차 삼두 정치를 수립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로마를 3등분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옥타비아누스는 서방을,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맡았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숙청 명단을 만들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물론이고 정치적 반대자들도, 심지어 개인적 원한이 있는 사람들까지. 키케로도 그 명단에 올랐다. 위대한 웅병가가 병사들에게 쫓겼다. 그는 도망쳤지만 잡혔다. 병사들이 그의 머리와 손을 잘랐다. 그 손으로 안토니우스를 비난하는 연설문을 썼으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기다렸다. 누가 이길지, 누구에게 접근해야 할지. 기원전 42년 결전이 벌어졌다. 필리피 전투였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격파했다. 암살자들은 자살했다. 카이사르의 복수가 이루어졌다. 이제 로마에는 2명의 주인이 남았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는 점점 밀려났다. 권력은 둘 사이에서 나뉘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동방으로 갔다.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기원전 41년 여름, 안토니우스는 소아시아의 타르수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동방의 왕들과 총독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전쟁 자금이 필요했으니까. 클레오파트라도 소환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다. 무례하게도. 안토니우스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다. 어떻게 나타날지를. 드디어 그녀가 움직였다. 하지만 육지로 오지 않았다. 강으로 왔다. 킵데누스 강을 타고. 그리고 그녀가 탄 배는 장관이었다. 황금으로 도금된 바지선이었다. 자주색 돛이 바람에 펄럭였다. 은으로 만든 노가 물을 저었다. 노를 젓는 리듬에 맞춰 피리 소리와 하프 소리가 울렸다. 배 위에 클레오파트라가 누워 있었다. 비너스 여신처럼 꾸몄다. 금실로 짠 옷을 입었다. 보석으로 치장했다. 어린 소년들이 큐피드처럼 분장해 부채질을 했다. 시녀들은 님프처럼 차려입고 그녀를 시중들었다. 향이 배에서 피어올랐다. 감뚝까지 퍼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경하려고. 저게 뭔가. 여신이 강림했나? 안토니우스는 타르수스의 광장에 앉아 있었다. 왕들을 접견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두 강으로 갔다. 클레오파트라를 보러. 결국 안토니우스도 강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배를 봤다. 클레오파트라를 봤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것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배 위에서. 안토니우스는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배에 오르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천장에서 수천 개의 등불이 매달려 있었다. 그냥 불이 아니었다.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거울에 반사되어 빛이 무한히 진폭되었다. 마치 별들의 세계 같았다. 식탁은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음식은 진귀한 것들이었다. 동방의 향신료로 맛을 낸 와인은 최상급이었다. 안토니우스는 압도되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거친 남자였다.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냈다. 이런 사치는 본 적이 없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군님.
내일 밤 진짜 연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밤의 연애는 더 화려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미모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했다. 정치를 논했다. 군사 전략을 토론했다. 철학을 인용했다. 농담을 주고받았다. 안토니우스는 발견했다. 이 여자가 자신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어쩌면 더 똑똑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다. 돈,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곡식, 군수품, 파르티아 원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그녀가 원한 것은 보호, 로마의 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수. 제 여동생 아르시노에를 기억하십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물었다. 아르시노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복 여동생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 때 클레오파트라에 대항해 싸웠던. 카이사르가 그녀를 포로로 잡아 에페소스로 추방했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언제든 이집트로 돌아와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해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르시노에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 그는 망설였다. 신전은 신성한 곳이었다. 거기 피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설득했다. 그리고 결국 안토니우스는 병사들을 보냈다. 아르시노에는 신전의 계단에서 살해되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경쟁자가 사라졌다. 그의 겨울,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지내기 위해.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모방할 수 없는 삶의 클럽을 만들었다. 매일 밤 연회를 열었다. 황금 그릇에서 먹고 마셨다. 한 번 사용한 그릇은 버렸다. 게임을 했다. 내기를 했다. 웃었다. 한 번은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내기를 했다. 누가 하루에 2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쓸 수 있는가? 엄청난 금액이었다. 보통 사람의 일생 소득보다 많았다. 안토니우스는 자신 있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이겼다. 어떻게? 그녀는 저녁 식사 때 포도주 잔을 들었다. 그리고 귀에서 진주 귀걸이를 떼어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중 하나였다. 이집트 국고의 절반 가치였다. 그녀는 그것을 식초에 넣었다. 진주가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마셨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안토니우스는 웃었다. 그리고 인정했다. 그녀가 이겼다고. 물론 역사학자들은 의심한다. 진주가 식초에 그렇게 빨리 녹지 않는다고. 아마 클레오파트라는 연기를 했을 것이다. 진주를 녹인 척하고 실제로는 삼켰을 것이다.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였다. 그녀는 보여줬다.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대담한지.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더욱 매혹되었다. 기원전 40년,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를 낳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태양과 달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그곳에 없었다. 로마로 돌아가야 했으니까. 옥타비아누스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다. 타협이 필요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제안했다. 자신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하라고.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안토니우스는 수락했다. 그는 이미 로마에 부인이 있었지만 이혼했다. 그리고 옥타비아와 결혼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소식을 들었다. 배신감이 느꼈을까? 아마도. 하지만 그녀는 정치를 이해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인이었다. 로마가 우선이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3년 동안. 안토니우스가 로마에서 옥타비아와 살았다. 옥타비아는 아이를 낳았다. 2딸을.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잊지 못했다. 로마는 답답했다. 원로원의 정치가 지겨웠다. 옥타비아는 착했지만 지루했다. 기원전 37년, 안토니우스는 다시 동방으로 갔다.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기원전 36년,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를 침공했다.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10만 명 이상이었다. 카이사르도 정복하지 못한 동방의 제국을 정복하려 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엄청난 지원을 제공했다. 돈을, 군수품을, 전함을.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성공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하지만 원정은 재앙이었다. 파르티아인들은 정면 대결을 피했다.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다. 활을 쏘고 도망갔다. 로마군을 사막 깊숙이 유인했다. 보급로가 끊겼다. 물이 부족했다. 식량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죽어갔다. 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안토니우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퇴도 지옥이었다.
파르티아 기병대가 계속 괴롭혔다. 수천 명이 죽었다. 2만 명, 3만 명. 살아남은 병사들은 아르메니아로 도망쳤다. 안토니우스는 패배했다. 카이사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시리아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구호품을 가지고 왔다. 옷을, 식량을, 돈을.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위로를 주었다. 안토니우스는 무너져 있었다. 자신감을 잃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한 번의 패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카이사르도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화려한 의식을 거행했다. 개선식이었다. 하지만 로마에서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개선식은 오직 로마에서만 열려야 했다. 안토니우스가 이 전통을 깨뜨린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을 선포했다. 클레오파트라를 왕들의 여왕으로 선언했다. 카이사리온과 함께 이집트를 공동 통치한다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자신의 아이들에게 로마의 영토를 나눠줬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에게는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를,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에게는 키레나이카를, 막내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에게는 시리아를. 물론 이 땅들 중 일부는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곳이었다. 파르티아는 여전히 적이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선언했다. 마치 이미 자신의 것이냐. 로마에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원로원은 경악했다. 옥타비아누스는 기회를 봤다. 선전 공세를 시작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배신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외쳤다. 그는 이집트 여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땅을 외국인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는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만들려 합니다. 이것은 과장이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로마인들은 분노했다. 안토니우스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 옥타비아누스는 더 나아갔다.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입수했다. 어떻게? 아마 뇌물을 주고 베스타 신전에서 훔쳤을 것이다. 그리고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고 했다. 클레오파트라 옆에. 로마인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이집트인이 되어버렸다. 로마를 버렸다. 기원전 32년, 원로원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했다. 안토니우스에게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이것은 의도적이었다. 안토니우스를 직접 적으로 만들면 내전이 된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선전포고하면 애국전쟁이 된다. 안토니우스는 선택해야 했다. 로마인으로 남을 것인가? 클레오파트라의 편에 설 것인가?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했다. 그는 옥타비아와 이혼했다. 옥타비아누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중해의 운명을 결정할 전쟁이. 기원전 32년 겨울부터 31년 여름까지 양측은 준비했다. 병력을 모았다. 동맹을 구축했다. 전략을 세웠다. 안토니우스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동방의 모든 동맹국이 그를 지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레오파트라의 금고가 있었다. 그의 함대는 500척이 넘었다. 대형 전함들이었다. 탑이 달린 병사들을 가득 실은. 그는 해전에 승부를 걸기로 했다.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작았다. 250척 정도. 하지만 빠르고 기동성이 좋았다. 그리고 지휘관이 탁월했다. 아그리파,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천재 해군 지휘관. 기원전 31년 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로 군대를 이동시켰다. 악티움, 암브라키코스만 입구에 진을 쳤다. 거기서 이탈리아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재빠르게 그리스로 건너왔다. 안토니우스의 진영을 포위했다. 육지와 바다에서 여름 내내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다. 안토니우스는 갇혔다. 보급로가 차단되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났다. 전염병이 돌았다.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병사들이 죽어갔다. 노를 저을 선원들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배신이 시작되었다. 안토니우스의 장군들이 하나둘 항복했다.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넘어갔다. 가장 충격적인 배신은 퀸투스 델리우스였다. 안토니우스의 오랜 신복이었던 델리우스는 안토니우스의 전투 계획을 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갔다. 배치도를, 전술을, 모든 것을. 이것은 치명적이었다. 안토니우스는 결정해야 했다. 육지로 후퇴할 것인가, 해전을 벌일 것인가. 그의 장군들은 육지 후퇴를 원했다.
군단병들이 강했으니까.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해전을 주장했다. 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야 했으니까. 육지로 후퇴하면 이집트에서 멀어진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야 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의견을 따랐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의 장군들이 옳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9월 2일 아침, 안토니우스는 함대를 이끌고 나갔다. 300척 정도였다. 500척 중 200척은 선원이 부족해 불태워야 했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 60척이 뒤에 있었다. 후방 예비대로. 아니, 어떤 이들은 말한다. 안토니우스의 장군들이 그녀를 전투에서 배제하려 일부러 뒤에 배치했다고.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그리파가 지휘했다. 그는 안토니우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델리우스 덕분에. 정오였다. 태양이 뜨거웠다. 바다는 잔잔했다. 완벽한 해전 날씨였다. 두 함대가 충돌했다. 안토니우스의 대형 전함들이 옥타비아누스의 작은 배들과 싸웠다. 전함에서 화살이 날아갔다. 투석기가 불화살을 쏘았다. 배들이 서로 들이받았다.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안토니우스의 배들은 크고 강했다. 하지만 느렸다. 옥타비아누스의 배들은 작았지만 빨랐다. 주변을 돌며 공격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양측 모두 지쳐갔다. 피해는 비슷했다. 전세는 막상막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오후 2시쯤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움직였다. 후방에 있던 60척이 갑자기 돛을 올렸다. 그리고 남쪽으로 향했다. 전선을 뚫고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빠져나가려고. 모두가 놀랐다. 아군도 적군도. 클레오파트라가 도망친다. 여왕이 전쟁터를 벌인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배 갑판에서 그것을 봤다. 자주색 돛을 단 클레오파트라의 기함이 멀어지는 것을. 그의 마음에 무엇이 지나갔을까? 당황? 분노? 배신감? 아니면 사랑? 역사가들은 논쟁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왜 도망쳤는가? 겁이 나서? 전략적 후퇴?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었을까?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녀는 바람이 바뀐 것을 이용했다고.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뚫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다고. 함대를 부전하기 위해, 나중에 다시 싸우기 위해.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가 떠나자 전세가 기울었다. 안토니우스는 결정했다. 그도 따라가기로. 왜? 사람 때문이었을까? 그녀를 보호하려고? 아니면 전투가 이미 졌다고 판단했을까? 그는 작은 갤리선으로 옮겨 탔다. 몇 척의 배만 데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쫓았다. 그의 함대를 버리고. 안토니우스가 떠나자 그의 병사들은 망연자실했다. 지휘관이 도망쳤다. 우리를 버렸다. 사기가 무너졌다. 전의를 잃었다. 배들이 항복하기 시작했다.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이 올라타 그들을 사로잡았다. 해가 지기 전에 전투는 끝났다. 옥타비아누스의 완승이었다. 안토니우스의 함대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납포되었다. 수천 명이 죽었다. 악티움 해전은 끝났다. 그리고 로마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쳤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항해 내내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말하지 않았다. 배 앞쪽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자신이 병사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 클레오파트라는 거짓말을 했다. 승리했다고 선포했다. 화환을 쓰고 축제음악을 연주하며 입성했다.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났다. 패배의 소식이 도착했다. 동맹들이 배신했다는 소식도 하나둘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고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무너졌다. 술에 빠졌다. 자포자기했다. 한때 로마를 호령했던 장군이 폐인이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달랐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녀는 독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형수들에게 여러 독약을 시험했다. 어떤 독이 고통 없이 빨리 죽이는지 관찰했다. 왜?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려고. 만약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로마의 포로가 되기보다 스스로 죽으려고. 기원전 30년 봄,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로 진군해왔다. 그의 군대는 막을 수 없었다. 시리아가 항복했다. 유다가 항복했다. 모두가 항복했다. 7월,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 근교에 도착했다. 안토니우스는 마지막 전투를 시도했다. 남은 병력을 모아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기병대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했다. 보병들도 무기를 버렸다. 함대도 배신했다. 안토니우스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분노하며 소리쳤다. 클레오파트라,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는 생각했다.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와 거래했다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한다고. 클레오파트라는 두려웠다. 안토니우스가 자신을 죽일까봐. 그녀는 영묘로 도망쳤다. 이미 준비해둔 곳이었다. 문을 잠갔다. 두 시녀만 데리고, 그리고 사자를 보냈다. 안토니우스에게 거짓 소식을. 자신이 죽었다고. 안토니우스는 소식을 들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고.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다. 로마는 졌다. 명예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인도 죽었다. 그는 하인에게 말했다. 에로스라는 이름의 충실한 종에게 나를 죽여라. 에로스는 칼을 들었다. 하지만 주인을 찌를 수 없었다. 배신 자신을 찔렀다. 안토니우스 앞에서 쓰러졌다.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해야 했다. 그는 칼을 들었다. 자신의 배를 찔렀다. 칼이 몸을 관통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상처는 치명적이었지만 즉시 죽지는 않았다. 그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고통 속에서. 바로 그때 또 다른 사자가 왔다. 클레오파트라의 시종이. 그는 진실을 말했다. 여왕은 살아있다고. 영묘에 숨어있다고. 안토니우스는 기뻐했을까? 분노했을까?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요청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데려가 달라고. 그들은 그를 영묘로 옮겼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열지 않았다. 혹시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이 함께 침입할까봐. 그래서 그들은 안토니우스를 창문으로 끌어올렸다. 2층 창문이었다. 밧줄로 묶어 올렸다. 클레오파트라와 두 시녀가 함께 끌어당겼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품에 안겼다. 피로 범벅이 된 채 죽어가면서 미안하오. 그가 속삭였다고 한다. 사랑하오. 클레오파트라는 울었다. 진심으로 울었을 것이다. 그녀는 많은 것을 계산했지만 이 사랑만큼은 진짜였을지도 모른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팔에서 숨을 거뒀다. 마지막 말을 남기며 자신은 명예롭게 싸웠다고. 로마인으로서 용감하게 죽는다고. 기원전 30년 8월 1일 안토니우스는 53세의 나이로 죽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남자가 외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자를 보냈다. 협상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빌려고. 옥타비아누스가 궁전에 도착했다. 그의 병사들이 영묘를 포위했다. 그리고 교묘하게 안으로 침입했다. 클레오파트라가 협상하는 동안 몰래 사다리를 타고 들어갔다. 클레오파트라는 잡혔다. 그녀는 칼을 집어들었다. 자살하려고. 하지만 병사들이 뺏었다.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이었다. 그녀를 살려두라는. 왜?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개선식에서 보여주기 위해. 이집트 여왕이 쇠사슬에 묶여 로마 거리를 걷는 것. 그것이 옥타비아누스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할 것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해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며칠 후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방문했다. 대면했다. 33살의 승리자와 39살의 패배자가. 클레오파트라는 유혹을 시도했다. 한 번 더. 카이사르를 유혹했듯이,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듯이.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달랐다. 그는 차가웠다. 계산적이었다. 여자의 매력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권력만 원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말했다. 아이들도 보호받을 것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굴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클레오파트라는 알았다. 그의 말 뒤에 숨은 의도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8월 10일 아침,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요청했다.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작별을 고하게. 옥타비아누스는 허락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비병들의 감시하에 영묘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 며칠 전 나는 당신을 이집트인의 손으로 묻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인의 포로인 내가 자신을 묻으려 합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로. 궁전으로 돌아와 목욕을 했다. 머리를 빗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보석으로 치장했다. 마치 축제에 가는 것처럼. 점심을 먹었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지막 식사였다. 식사 후
한 농부가 도착했다. 무화과 바구니를 들고 경비병들이 물었다. 무엇을 가져왔는가? 여왕님께 드릴 무화과입니다. 경비병들은 바구니를 열어봤다. 무화과만 보였다. 통과시켰다. 하지만 바구니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독사였을까? 아니면 독약이 든 작은 병이었을까? 클레오파트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두 시녀와 함께 에이라스와 샤르미온, 평생을 함께한 충실한 시종대.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편지를 썼다. 마지막 편지. 안토니우스 옆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그녀는 바구니를 열었다. 얼마 후 옥타비아누스의 사자가 편지를 가지고 왔다. 클레오파트라의 편지를. 그는 읽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빨리 가서 막아라. 그가 소리쳤다. 병사들이 달렸다. 클레오파트라의 방으로 문을 부셨다. 너무 늦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금빛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왕관을 쓰고 왕호를 들고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죽어 있었다. 두 시녀도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 있었다. 에이라스는 이미 죽었다. 샤르미오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클레오파트라의 왕관을 바로잡고 있었다. 이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과 자손에게 어울리는 일이냐? 병사 하나가 소리쳤다. 샤르미오는 대답했다. 마지막 숨을 쉬며 어울립니다. 매우 많은 왕들의 후손에게. 그리고 그녀도 죽었다. 옥타비아누스가 도착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을 봤다. 그는 분노했다.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 개선식의 가장 중요한 전리품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감탄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운명을 통제했다. 굴복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시신을 조사했다. 독사에 물린 자국을 찾았다는 이도 있고 찾지 못했다는 이도 있다. 진실은 확실하지 않다. 어떤 역사가는 말한다. 동미나리와 밭꽃, 아편을 섞은 독약이었다고. 빠르고 고통 없이 죽는 클레오파트라가 오랜 실험 끝에 찾아낸. 어떤 이는 말한다. 머리핀에 독을 발라 자신을 찔렀다고.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일산화탄소로 자살했다고.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클레오파트라는 죽었다. 기원전 30년 8월 10일 39세의 나이로.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다.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 옆에 묻었다. 왕의 예를 갖춰서. 하지만 그녀의 아들 카이사리오는 죽였다. 17살의 소년을. 왜냐하면 그는 카이사르의 아들이었으니까. 옥타비아누스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카이사르는 여럿이 있으면 안 된다. 옥타비아누스의 조언자가 말했다. 카이사리오는 상 이집트로 도망쳤다. 인도로 가려 했다. 하지만 배신당했다. 잡혔다. 죽임을 당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남자 후계자였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아이들은 살아남았다.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 그들은 로마로 끌려갔다. 옥타비아누스의 개선식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행진해야 했다. 어머니의 황금 조각상 뒤를 따라. 독사를 든 조각상. 로마 시민들이 그들을 봤다. 어떤 이는 환호했다. 적의 자식들이 패배했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니까. 개선식 후 아이들은 안토니우스의 전처 옥타비아에게 맡겨졌다. 아이러니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녀에게서 안토니우스를 빼앗았는데 이제 그녀가 클레오파트라의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다. 옥타비아는 아이들을 잘 돌봤다. 자신의 자식들처럼.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은 성장해 북아프리카 왕 유바 2세와 결혼했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다. 어머니처럼.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어린 나이에 죽었다. 질병으로 아니면 암살로. 기록은 불분명하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났다. 300년 역사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더 큰 시대가 끝났다. 헬레니즘 시대가.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래 300년간 계속된 그리스 문화의 동방지배가 종식되었다. 이제 로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존엄한 자라는 뜻이었다.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공화정은 죽었다. 제정이 시작되었다. 한 여인의 죽음이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였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2000년 동안 그녀는 판무파탈로 그려졌다. 남자들을 유혹해 파멸시킨 요부로, 미색으로 권력을 얻은 여자로. 하지만 이것은 승자의 역사다.
옥타비아누스의 프로파간다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악마화해야 했다.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 클레오파트라는 어땠을까? 기록들을 보면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그녀는 절세미인이 아니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을 보면 코가 크고 턱이 뾰족하다.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다. 지성. 8개 언어를 구사했다.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정치와 경제를 이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담함. 카펫에 숨어 적진을 돌파하는 용기.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배짱.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는 바보가 아니었다. 세계를 정복한 천재들이었다. 그들이 단순히 예쁜 얼굴에 속았을 리 없다.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지성에, 능력에, 성격에 매료되었다. 물론 그녀가 성적 매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이용했다. 당연히. 그것도 권력의 도구였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생존자였다. 무너지는 왕국에 태어나까지 싸웠다. 오빠들과 싸웠고 여동생들과 싸웠고 로마와 싸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녀는 냉혹했다. 동생들을 죽였다. 정적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래야 했다. 온정은 약함이었고 약함은 죽음이었다. 그녀는 정치가였다.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정치적 동맹이었다. 물론 사랑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먼저였다. 그리고 그녀는 실패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카이사르는 암살당했고 안토니우스는 패배했고 자신은 죽어야 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그녀는 승리했다.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통제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의 개손식에 끌려가는 대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노예로 사는 대신 여왕으로 죽었다. 2000년이 지났다.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다. 수백 편의 연극이, 수십 편의 오페라가, 수많은 영화가 그녀를 다뤘다. 셰익스피어가 그녀를 썼다. 버나드 쇼가 그녀를 썼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녀를 연기했다. 왜 2000년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까? 왜냐하면 그녀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했다. 패배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에 관한 것이다. 어떻게 얻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잃는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정치와 사랑이 얽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생존에 관한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에 관한 것이다. 굴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전설로 만들었다. 오늘날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어딘가 알렉산드리아 아래 묻혀 있을 것이다. 안토니우스와 함께. 고대 학자들은 계속 찾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의 진짜 무덤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야기 속에. 그녀는 로마의 마지막 여왕이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다. 헬레니즘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여자였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리고 패배 속에서도 존엄을 지켰던.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파스칼의 말처럼.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녀의 코가 아니었으니까. 그녀의 지성이었고 용기였고 의지였다. 로마는 어차피 이집트를 삼켰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있든 없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무너질 운명이었다. 너무 약했으니까.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 몰락을 장엄하게 만들었다. 조용히 사라지는 대신 세계 무대에서 최후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너무 인상 깊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한다. 알렉산드리아의 밤에 대해, 나일강의 여행에 대해, 악티움의 해전에 대해, 무화과 바구니에 대해. 한 여인이 3명의 남자를 사랑했다. 카이사르를, 안토니우스를, 그리고 이집트를. 그 사랑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파멸시켰다. 하지만 파멸 속에서도 그녀는 이겼다.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으니까, 잊히지 않았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녀 이름을 기억하니까.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마지막 여왕. 사랑과
권력의 화신, 승리와 패배,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인생.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전설은 계속된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2000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물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였는가? 요구였는가? 천재였는가? 희생자였는가? 전략가였는가? 답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영원하게 만들었다.